제가 이제 그 덕숭에 관한 강의를 부탁받을 때도 있고요. 정동에 관한 강의를 부탁받을 때도 있는데, 덕숭에 대한 강의를 부탁받아도 정동을 함께 항상 이야기하고요. 정동에 대한 강의를 부탁받아도 덕숭 얘기를 함께 같이 합니다. 이 두 개는 항상 붙어 다니는 세트와 같다, 물과 물고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덕수궁이 다른 궁궐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덕숭에 관한 얘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덕수궁은 고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서울엔 5개의 궁궐이 있죠. 다 아시다시피 경복궁이 있고 창덕궁이 있고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서울에 5개의 궁궐이 있다라고 하면 맞지만 5개의 고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덕수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아직 근대의 시점과 종점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근대의 시점을 개항 이후부터라고 많이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관점에서 본다면 1876년이 개항이 시작된 시점이니까, 개항된 시점이니까 1897년에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태어난 덕수궁은 시간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근대 시기에 만들어진 궁궐이죠. 그러니까 보통 고궁하면은 조선시대까지의 궁궐을 이야기한다고 치면은 덕수궁은 고궁이라고 부르면은 적절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봐도 사실은 덕수궁은 고궁이 아니라 근대 궁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덕수궁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우리 이 땅의 역사에서 덕수궁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건 2번 있어요. 한 번은 임진왜란 때죠. 그렇죠? 아마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선조가 도성을 떠나서 의주로 몽진했다가 1년 만에 돌아와 보니 경복궁과 창덕궁이 불타버리고,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어디를 임시로 거처할 때를 찾다가 찾은 곳이 덕수궁에 있는, 정동에 있는 월산대군의 사저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서 임시 행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죠. 그 다음에 경운궁이라는 궁궐을 잠시 갔습니다마는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광해군이 물러나고 인조가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가면서 경운궁은 다시 역사 속으로 묻힙니다. 궁궐이 해체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오늘 얘기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건데, 국모가 일본인에 의해서 살해되는 미중의 국난을 당하게 되면서 아간파천을 하게 되고, 아간파천 이후 아간에서 1년 동안 절치부심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대한제국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 사이에는 약 한 300년의 시간 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정궁으로 태어나는 덕수궁, 여기까지 포함하면은 이 땅의 역사에서 덕수궁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시기는 2번 있는데, 그 2번이 모두 다 일본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겪었던 진짜 가장 극심한 국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보면은 덕수궁의 역사는 일본과는 악연 중에서도 거의 최고의 악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수궁이 1897년에 정궁으로 태어나서 오늘날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조선이 제일 처음에 개국을 했을 때는 서울은 청계천을 품에 안고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인구 10만 명을 위한 계획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이 건물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500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 당시에 서울 인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안팎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도성 한복판에 이 궁궐이 만들어질 만큼 큰 땅이 있을 리가 없죠. 빈 땅이. 그래서 사실은 아주 좁은 땅을 시작으로 해서 틈나는 대로 국력을 넓혀가지고 궁궐을 만들다 보니 국력의 경계가 경복궁이나 창덕궁처럼 반듯하지가 않아요. 이게 들쭉날쭉하게 되는. 그래서 도시하고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어요.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저는 이 덕수궁을 이야기할 때 도시궁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도시궁궐, 그렇게 되면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경복궁도 도시 안에 있는데, 그렇죠? 창덕궁도 도시 안에 있고. 그 말은 틀림없이 맞는 얘기지만 경복궁은 기본적으로 도시 안에 있기는 하지만 도시 안에서 도시 전체의 질서를 잡는 중심에 있습니다. 아마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600년 전에 정도전이 서울을 만들 때 전조, 후시, 좌묘, 우사라는 이제 중국의 고대 도시를 만드는 기본 주례 고궁기라고 하는 그 룰에 따라서 만들죠. 경복궁에 왕이 앉아 있다고 보고 왕이 남면을 한 상태에서 전조 앞에 육조가 있는 거죠. 후시는 평야로 만들다 편편한 땅에 도시를 만드는 중국에서는 궁궐 뒤에 시장을 두지만 우리는 산이 있으니까 그건 못 두는 거고요. 네, 좌묘 우사 왼쪽에 종묘를 두고 오른쪽에 사직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 공간의 기본 조직이 육조거리와 종로와 남대문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런 큰 질서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경복궁이죠. 그러면서 경복궁은 북악을 배경으로 해서 전체 도시를 오시하는 듯한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사실 도시를 지배하는 궁궐의 성격이 훨씬 도시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관계는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중심처, 구중궁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표현에 적합한 것은 바로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궁궐입니다. 덕수궁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시의 전체 질서를 지배하거나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았던 시기에 예기치 않았던 국난을 통해서 갑자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궁궐처럼 아주 근사한 곳에 산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궁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터의 조건도 다르고 그러면서도 국력을 넓혀가는 가능성 속에서 도시하고 긴밀히 얽혀 있다 보니 도시하고 아주 도시의 변화가 곧바로 궁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궁궐의 변화가 도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도시와 긴밀하게 호흡하는 궁궐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궁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대 도시궁궐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덕수궁에 대한 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몇 개의 그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시면은 어디를 보여준지 아시겠죠? 요만큼은 그 덕수궁이고요. 요만큼은 이제 정동의 일부가 되는데 이 궁궐을 포함한 이 주변의 상황이 전부 빌딩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은 다른 궁궐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보통 정동의 권역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될까요? 우리가 방금 봤던 이야기 덕수궁은 이 정도입니다. 현재 덕수궁 국력은. 그렇죠? 오른쪽으로는 지금 세종대라고 부르는 게 있고 북쪽으로는 종로의 연장선상에서 신문로가 있고요. 남서쪽으로는 서소문로가 있고. 근데 이 서쪽에는 뭐가 있죠? 경계가? 이쪽 하면 의주로인데 의주로까지는 정동이라 생각 안 하죠. 정동은 보통 여기에 이제 남대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충 한 요 정도. 여기에 서사문이 있죠. 서대문이 있죠. 요 정도를 우리가 보통 정동의 권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 앞에 지금 현재 정동 주행, 야행 하면서 여기에 정동 로타리 가는 요 길까지 지금 자동차를 통행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요 길의 요 아래쪽 요 길은 정동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여기 행정적으로는 서소문동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경계 영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도를 우리가 정동이라고 하는 거죠. 정동은 어떤 성격을 지닌 곳일까? 보통 우리가 외교타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은 거의 상식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동은 외교타운이기만 할까? 사실은 정동은 외교타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동이라는 지역은 서울에서 중심에 있지만 사실은 이 중심을 본인이 성장하면서 직접 안에 들어가서 건드려 본 적이 아마 거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여기 와 있는 분들은 이미 들어와 계시지만 사실 정동은 무엇으로 기억될까라고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언제 어디에서 서울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다 다르게 느낄 겁니다. 덕수궁으로 기억하시는 정동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대사관으로 기억하시는 정동도 있을 겁니다. 정동 제일교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 개신교 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고 특히 감리교를 믿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동 제일교회는 거의 성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감리교 교회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화여고도 있고요. 물론 이화여고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만 이런 대표성을 띠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덕수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궁궐에 있는 정전이 중화전 형태의 것도 있지만 석조전도 있고요. 전혀 다른 모습에. 그다음에 미국 대사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영국 대사관도 있고 러시아 공사관도 있고 프랑스 공사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독일 공사관도 있었고 벨기에 영사관도 있었고 캐나다 대사관 지금 새로 들어온 것도 있죠. 이런 걸 보면 확실하게 여기 정동은 외교타운이 맞네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정동 제일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세군 본영도 있고요.
최초의 카톨릭 수녀원도 있었어요. 그것이 프란치스코 교육관으로 흔적이 남아있고, 러시아 정교회도 있었어요. 지금 경향신문사 자리에 있는 근처에. 성공의 대성당도 지금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성교회는 중국인 개신교 교회입니다. 이 정도를 보면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메이저급의 외대 종교는 전부 정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정동은 외교타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건 선교 기지이구나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선교 기지가 되려면 좀 더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외국에 선교 나갈 때도 보면 선교사들이 거의 예외 없이 들고 나가는 두 개의 무기가 있죠. 하나가 교육이고 또 하나가 의료 선교죠. 북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화여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제학당이 있었던 거고.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 선교 미션 스쿨의 대표적인 건데, 근데 문제는 병원이 없잖아요. 병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시병원과 보구여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스크랜튼 여사가 그 병원을 나중에 동대문으로 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인 보구여관이 동대문으로 나가면서 아마 그게 이화여자대학교의 동대문 병원에 아마 모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정동은 확실하게 선교기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동이 선교기지와 외교타운으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정체성이 훨씬 더 강할까요?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겪었던 근대기의 가장 비극적 역사의 시작 중에 하나가 1905년의 을사늑약이잖아요. 을사늑약은 아시다시피 외교권을 뺏기는 거죠. 외교권을 뺏기면 더 이상 정동에 있는 각국 공사관들은 외교 기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관은 대사관의 옛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관은 전부 영사관으로 바뀝니다. 영사관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외교타운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백인들의 동네긴 하지만.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국공과 무관하게 계속 존재하죠. 선교기지의 성격도. 이 외교타운의 기능이 해방되고 나서 3년 있다가 1948년에 회복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오히려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격은 오히려 선교기지로서의 정동이 훨씬 더 지속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기지보다는 이 외교타운이라는 것이 좀 더 강하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은 외교타운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기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제일 먼저 미국 공사관이 1883년에 정동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정동에 자리를 잡게 되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생활의 편익과 신변상의 안전을 위해서 정동에 자리 잡게 되고 정동에서 교회를 열고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타운이 없었으면은 선교기지가 여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동은 어쨌든 외교타운이지만 동시에 선교기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덕숭의 전경입니다. 이 사진이요. 석조전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중화전이 보이죠. 정전인. 그 다음에 보니까 조그만 건물이 편전인, 덕홍전이 있고, 그 다음에 침전인, 함령전이 있는 덕숭의 전경인데, 이 모습을 보시면은 굉장히 단촐하죠. 굉장히 단촐합니다. 한눈에 다 보여요. 이렇게 한눈에 아주 아담하게 들어오는 궁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궁궐의 무슨 규모 말고 이 전체의 전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한테 익히 익숙한 앞에 네 개의 궁궐과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석조전이 그렇죠. 다른 궁궐에는 이제 이런 서양식 정전이 없는데 있는 게 요것도 하나가 있고요.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산이 없죠. 경복궁은 뒤에 북악이 있고 창덕궁은 뒤에 응봉이 있고 경희궁은 뒤에 인왕을 배경으로 하는데 여기는 뒤에 산이 없고 빌딩으로 대신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경복궁과 창덕궁은 도성을 만들 때부터 그 위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원래 나라가 정상적으로 큰 탈 없이 지냈으면 생기지 않았을 궁전인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다른 궁궐처럼 똑같이 입지를 정하는 그런 혜택을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뒤에 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덕수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이걸 생각해보면 경복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북악을 배경으로 이렇게 능선이 흐르다가 능선이 거의 멈추는 곳에 이렇게 정전이 들어서는 거죠.
창덕궁도 우리가 내사산이라고 해서 북악, 그다음에 인왕, 그다음에 낙산, 남산 요 네 개만 주로 꼽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잘 보면 북악의 동편에 응봉이라는 높은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방위 체제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응봉을 갖다 빼먹는데 사실은 서울 전체 구성에서 보면은 응봉이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응봉은 창덕궁의 배경이 된 산이기도 하지만 응봉의 능선이 고르게 숨을 좀 고르는 곳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두 개의 궁궐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능선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흐르면 어디로 갑니까? 종묘까지 만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도성의 내부의 시설이나 공간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응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중요성이 경복궁에 모자라지 않아요. 그다음에 경희궁은 이 뒤에 배경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인왕이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덕수궁은 이 도성 한복판 아주 평평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뒤에 있는 요게 문이 있고 허허벌판이 있죠. 이게 경희궁입니다. 요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신문로가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덕수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와 시기가 갖는 차이로 인해서 이 덕수궁은 이 고궁과는 확실히 다르죠. 이 고궁 중에서 특히 조선을 대표하는 궁궐, 경복궁은 그 규모와 그런 배치 방식에 따라서 아주 압도적이죠. 그리고 창덕궁은 그 아름다움으로 또 다른 궁궐의 절대 우위에 있죠. 그래서 사실 보통 우리가 창덕궁과 경복궁을 조선 궁궐의 대표적인 거라고 꼽는데 이 조선 궁궐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꼽을 때 이 규모로 대표될 수 있는 경복궁과 아름다움으로 대표될 수 있는 창덕궁을 보는 시각으로 덕수궁을 바라보면 덕수궁은 굉장히 좀 시참말로 찌질한 궁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러한 덕수궁이 규모나 아름다움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와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지난 100여 년 동안 겪었던 우리 근대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현장이다라고. 입지에서부터 서양식 정각과 전통 정각에 동시에 존재하는 독특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도시화는 어떻게 물려있고 그러면서 궁역은 어떻게 확장됐다가 어떻게 잘려나가는지, 이런 것과 함께 이런 궁궐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시각으로 이 전통적인 그 경복궁이나 창덕궁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덕수궁과 정동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면 좀 더 명확하죠. 예, 북악이 이렇게 내려오는 사이에 요게 경복궁이 있고요. 응봉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에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종묘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인왕을 배경으로 쭉 내려오는 곳에 여기에 경희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덕수궁은 여기로부터 절단되어 있는 거죠. 거의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입지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등등 많이 다른데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덕수궁이 태어난 그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수궁은 조선이 기획한 대한제국의 근대 도시궁궐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제 정의입니다. 근데 이런 덕수궁과 정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몇 가지 좀 전제가 필요한데, 지난 시간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얘기가 됐을지 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페이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동과 덕수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종과 대한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고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고종은 기본적으로 무능한 군주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능한 군주인가 과연? 아니면 최근에 한 10여 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다 돼가네요.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께서 고종시대의 제조병이라는 책을 90년대 초반 정도에 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을 때 그 책을 보고 제가 굉장히 쇼크를 먹었었어요. 이태진 교수께서 원래 그분은 이제 조선 후기를 조선 시대를 전공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근대에 관심 가지면서 이 근대를 새로운 시각에서 꿰뚫는 전체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큰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굉장히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하시는 걸 보고
야, 진짜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라는 말이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로서 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 시대를 다시 읽어내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그분이 역사학자로서 그 시대를 다시 읽었다면은 거기에 입장에 영향을 받고 거기 동조하는 입장에서 도시와 건축 측면에서 그런 대한제국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한 결과가 제가 오늘 강의의 주된 줄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종을 무능한 군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첫 시발점은 다 아시다시피 아간파천이잖아요. 그렇죠? 아간파천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마 이 아간파천은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간파천은 일국의 왕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외국 공사관에 몸을 의탁한 치욕스러운 사건 이렇게 배웠죠. 이 중에 어느 하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까? 다 사실 같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안위가 곧 국가의 안위이던 왕조 국가 시절에 왕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게 이게 욕먹을 일인가요? 근데 좀 전에 말할 때 우리가 배웠던 그 표현 속에는 왕이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머물다가 이게 이 표현할 때 뭔가 좀 부도덕하고 자기 목숨 중요한 것 말고 백성은 버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나요? 그런데 고종이 왜 아간으로 몸을 옮깁니까? 당시에 국모가 일본인한테 살해되는 상황이잖아요. 국모가 살해당했으니까 또는 작경은 자기 부인이 살해당했으니까 그 자기 부인을 죽인 사람한테 한판 뜨자고 하면 되나요? 그 자기 몸을 갖다가 아끼지 않고 자기 몸 한 사람 불사를 정도면 의지가 있으면 그래도 되지만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한판 뜨자니 국력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국력을 갖다가 키우려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제대로 키워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정의로운 누군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미국이 좀 정의로운 것 같아서 미국한테 SOS를 치니까 미국은 모른 채예요. 그 다음에 영국 좀 괜찮은 나라 같은데 영국에 물어보니까 영국은 이미 미국보다 더 일찌감치 일본과 한편이었어요. 프랑스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고요. 독일은 우리나라에 진출할 여력이 없었어요. 동아시아에 진출할 여력이 없던 시절에. 그러면 딱 한 나라만 남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일본과 적대적인 국가에 있는 러시아.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적에 적은 친구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당연히 러시아의 SOS가 러시아가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간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간 파천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아간 파천과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배웠던 그런 식의 시선으로 배웠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근대 시기를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굉장히 창피해하고. 근데 그 시기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그 시기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쓰는데 통일신라서부터 쭉 고려를 거쳐 조선 쓰고 그 근대기를 빼고 현대를 쓸 수 있나요? 거기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시기를 공부한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공부한 걸로 채워넣어야겠죠. 유럽이나 미국이 연구해주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 근대를 가장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이 연구한 근대보다 일본 사람이 연구한 근대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연구한 근대 중에서 비교적 사실에 입각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게 이제 실증주의 사학의 한계예요. 그것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들만 가져와서 엮어놓은 게 그게 아간 파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근대는 일본이 식민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식민사관의 일부를 갖다가 배운 겁니다. 지난 60년 동안.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한제국 시기를 우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게 한 20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시기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는 굉장히 많은 사실들은 일본이 정리해준 그거대로 우리는 따라서 외웠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조금만 더 공부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한제국을 우리가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 있죠. 구한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대한제국을 우리는 한 번도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 국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한말이라는 표현 속에는 거의 조선시대의 끝, 부록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느냐, 아니면은 조선과 결별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는 그 출발점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뿌리가. 우리 헌법에 보면은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 있다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왜 생기죠? 3.1운동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3.1운동은 왜 생깁니까? 고종 황제가 돌아가셔서 생기는 겁니다. 1919년에.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니까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황제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제국은 끝났고 민국의 시대가 열렸다고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을 바뀐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이란 국호의 시작은 사실 대한제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아예 대한제국의 시작을, 대한제국을 진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존의 그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반발이 심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일부분만 가지고 고종 황제를 또 대한제국을 띄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진짜 팩트랑 관계, 팩트를 왜곡하면서 굉장히 나쁘게 몰아갔던 걸로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생각한다면은 그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 좀 매몰된 분들이 좀 더 과장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조금 하다가 이게 정상 상태를 내가지고 그것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그런 시대가 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대 군주로의 고종이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했던 군주. 그렇지만 힘의 열세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군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 이거죠. 대한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조선이 망했다고 그러지 대한제국이 망했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대한제국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배워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한제국을 이전과는 다른, 그 이유가 국난 때문에 그랬던 어쨌든 다른 제국으로, 다른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새로운 움직임으로 보는 것은 전혀 역사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덕수궁과 정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종을 무능한 왕에서 근대 군주로 변질시키려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간파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간이 아간파천으로 간 것이 좀 듣고 보니까 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않아도 조금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1890년 2월 달에 아간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1년 동안 생활하십니다. 1897년 2월까지.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빈둥빈둥 놀고 지냈으면 여전히 용서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대한제국을 출범시킬 준비를 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근대 국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 특히 서울로 치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기에 적은 것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근대 군주의 모습과 이제 이렇게 전제 군주, 근대 이전의 군주의 모습을 일부러 이제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두 개로 비교를 했고요. 러시아와 아간파천의 진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빼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간의 모습이고요. 이게 정동길입니다. 정동길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예원학교가 있는 곳이고요. 요게 지금 없어졌지만 지금 여기에 이게 탑이 남아 있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캐나다 대사관이 있잖아요. 이 캐나다 대사관 이 자리는 1901년에 벨기에 영사관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고요. 근데 사실은 아간파천에 대해서 러시아와 아간파천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않는 좀 이렇게 먼 배경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빨갱이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러시아가 근대사에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들여다볼 생각도 안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재필의 독립문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독립문 앞에 서재필 박사의 동상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서재필 씨를 우리가 부를 때 서재필 박사라고 부르죠. 박사라는 말이 얼마나 당시에 극존칭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표현보다 이승만 박사라는 표현이 있죠. 장면 총리보다 장면 박사. 이 박사라는 호칭은 거의 극존칭에 가까운 표현이죠. 요즘에야 박사가 널린 게 박사지만 60년대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서재필 씨는 박사가 아닙니다. 의사예요. PhD가 아니라 닥터인데 워낙 훌륭하니까 그냥 닥터를 박사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존경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서재필 박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이죠. 김옥균과 함께.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나잖아요.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3.1천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패했으니 이건 반역자죠.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서재필 씨는 미국으로 망명을 하죠. 거기에서 의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의사가 되는데 서재필 씨가 언제 이 땅에 들어오냐면 1895년에 돌아옵니다. 그렇죠? 서재필 박사가 1895년에 들어와서 독립문을 지었다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혁명을 꿈꾸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혁명의 타도 대상, 정확하게 말하면 고종을 타도하려고 했는지 고종의 측근을 타도하고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했는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쿠데타를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면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자기가 타도하려 했던 정권이 무너졌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용서하든지. 우리가 7, 80년대 민주화 시기에 삼연복권 과정을 보면 금방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서재필의 귀국에는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고종이 서재필을 용서해야 가능한 겁니다. 서재필 박사가 돌아오고 싶다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서재필 박사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글씨가 글씨체가 바뀌어서 잘 안 보이는데 독립신문이잖아요. 그렇죠? 독립신문이 왜 중요하다고 배웠습니까? 순한글 신문이라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독립신문은요 사실상 정부 기관지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보의 내용들이 실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데 가장 그 큰 역할은 독립신문을 돈을 누가 냅니까? 이게 고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독립신문에 영자신문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왜 영자신문을 냈겠어요? 우리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니죠. 외국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외국에 전달하는 메신저로 독립신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때 서재필 박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서재필 박사를 귀국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활비와 이 사람이 사회에 필요한 돈을 댄 거죠. 이 영자 독립신문에서 서재필 박사가 독립문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립문의 건설은 청이나 일본의 독립뿐만 아니라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세계 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개항한 나라일 수 있다. 전 세계는 저도 솔직히 자신 없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마지막으로 개항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직전까지 일본이 개항할 때까지 일본 아시아가 개항할 때까지 그 전까지 상황은 서구 열강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각축을 벌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개항한 시점에서는 서구 열강의 각축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종주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20년 앞선 개항한 실력으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또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권을 쟁탈하려고 덤벼드는 일본이 있었던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하죠. 근데 그 두 나라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훨씬 여러 가지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독립문은
주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독립국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제스처인 겁니다. 우리는 독립국이니까 건드리지 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노력은 이거 하나 지은 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1901년에 벨기에와 수교를 맺어요. 그 벨기에가 중립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나라가 각축을 벌이는 과정에서 힘없는 나라가 독립을 유지하려면 벨기에처럼 중립국 모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랑 수교를 맺고 벨기에 중립국 모델로 벤치마킹합니다. 그래서 1903년인가요? 그때쯤이면은 미국인 고문관에서 센지를 내보내고 벨기에 사람 델카뉴를 데리고 와서 고문관으로 앉혀요. 그 실제 1903년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으니까 서둘러서 아직 중립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급하니까 일단 중립국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일본이 그것을 무시하고 한국을 힘으로 누르고 러시아를 마저 이겨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운명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904년인 거죠. 바로 그 상황으로 본다면 사실 이 독립문의 건설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일정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대필이 그런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청인에 대한 사대를 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웅문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철거하고 이 건물을 지었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찾았어요. 영웅문은 철거가 됐는데 독립문이 없어요. 이상하다 하고 찾아보니까 189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894년에 이게 청일전쟁 이후에 갑오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갑오개혁 때 이 청에 대한 사대를 폐한다고 해서 이 영웅문을 철거합니다. 그리고 독립문을 바로 짓는 게 아니에요. 독립을 짓는 것은 1890년 7월이에요. 고종이 아관에 가 계실 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격병기의 1년 반은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적어도 우리가 독립문을 짓기 위해서 영웅문을 철거했다고 배웠잖아요.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웅문의 철거는 별도예요. 청에 대한 사대를 폐하기 위해서 한 건 맞아요. 즉, 그렇지만 독립문을 지은 게 그거나 청과는 무관하다. 우리를 두고 각축해버린 세계 열강으로부터 우리가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제스처였던 거예요. 그러니 건드리지 마. 그래도 찌들다니까. 그래서 중립국 모델로 가려는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각국 외교를 펼치는 거죠. 그게 당시의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서대필의 독립문이라고 배우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고종의 독립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은 파고다 공원에 있는 탑입니다. 1800년대 말에 이제 이 공원이 만들어지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도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도 공원은 산업혁명 이후에 피폐해진 도시 환경을 치유하기 위한 장치예요.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또 구스타프 도레라는 판화가가 산업혁명기의 도시를 갖다가 묘사한 겁니다. 이러한 왼쪽의 저런 상황 속에서 스모그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기죠. 이런 스모그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래가지고는 이 도시가 영 말이 아니니까 이러한 도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게 만들어진 게 공원입니다. 최근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최근에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속임수 장치 썼다는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난리가 나고 폭스바겐이 곧 망할 것처럼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판매량 여전히 1위라면서요. 물론 약간의 판매자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 사람처럼 배기가스에 둔해서 아니면 굉장히 관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보다 도덕률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근대에 대한 경험이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유럽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서 배기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킬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 굉장히 큰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유럽에서 이게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속임수 사건은 그 사건에 비견할 만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근대를 겪느냐? 산업혁명 없이 근대 사회로 접어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저런 상황을 겪지 않았어요.
우리가 60, 70년대 경제 개발, 고도 경제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로 도시가 나빠진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배기가스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몸으로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기가스에 굉장히 관대한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라고 하면 진절머리 내시죠. 우리가 서구의 선진국을 대표하는 나라인 독일. 이게 독일의 자본주의 국가인가요? 독일은 스스로 자기들을 헌법에 사회주의 국가라고 딱 적어놨어요.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제너러스합니다. 다 사회주의 정당인자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도시적 상황을, 이런 나라의 상황을 만들었더니 뭐냐면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런 상황,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극단이에요.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올 끝을 봤어요. 이래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겠다고 등장한 게 사회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회주의가 현실 사회주의는 소련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하지만은 굉장히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엄청난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 굉장히 제너러스한 겁니다. 걔들이 우리보다 반공동실이 투철하지 않아서 이건 전혀 다른 문제. 우리랑 다른 근대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사회주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주의 용서 못하는 거나 유럽 애들이 배기가스 속임수 용서 못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비슷한 그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근대를 겪었느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 도시와 우리 건축과 우리 역사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파고다공원이 폐사주로 약간 좀 지저분하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의 공원을 만들어요. 근데 사실 잘 아시잖아요. 파고다공원이 이게 우리가 유럽에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도시를 치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허파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만들었던 것이 영국의 런던의 하이드파크. 그렇죠? 미국의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것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작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필요했겠어요? 이것을 당시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이채연이라는 시장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과 수교한 다음에 당시 박정양 주미공사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채연 씨가 미국에서 뭘 보냐면 도시 미화 운동을 보고 옵니다. 이게 산업혁명을 겪은 유럽의 많은 나라는 도시를 위생적으로 만드는 게 사회적 화두였어요. 국가적 어젠다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위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를 곱게 펴고 광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유럽에 가서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 근대 국가의 서구 근대 국가의 근대 도시라고 하는 것은 가로를 반듯하게 정비하고 광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거구나라고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근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지저분한 데 중에서 비교적 도심지에는 넓은 땅 폐사지인 이 파고다공원의 그 터를 갖다가 이렇게 정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사실 근대 도시의 상징적인 장치로 만들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독립신문에 실린 신문 기사인데요. 1890년 10월 달이면은 고종이 악원에 한참 가 계실 때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 기사를 보면은 도로 정비 사업을 이 말이 있어요. 한성부에서 각방 각동에 방을 붙였는데 지금 사대문을 통하여 다니는 큰 길은 정부에서 수리하거니와 각동리 거리와 적은 골목길은 그 동리에서 수리하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이게 도로를 빨리 정비해야겠는데 정부 힘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드니까 큰 도로는 정부가 할 테니 자 각각 집 앞은 각자 합시다. 함께 잘해봅시다 이거잖아요. 이것은 한성부 판원 이채연 씨가 작년에 내부 대신 박정양 씨와 각의해서 결정하였다가 이번에 시행된다니 참 문명진보의 여망이 있을 듯하다. 한성판이 서울시장이잖아요. 이채연 씨가 이 정책이 뭘 지향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래야지 근대 국가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기사를 보고 더 놀랐어요, 사실은. 이 기사는 보면 도로를 갖다가 정비하려면 무허가건물 철거해야 되잖아요. 무허가건물 철거랑 관련된 기사입니다. 남대문 안 큰 길가에서부터 종로 큰 길가, 종로 큰 길가는 이게 보신각인들 말하는 거예요. 내외국 상민들의 가가를 헐되, 가가가 임시 건물이에요. 이건 진짜 노점상 같은 건데,
그런데 개국 504년, 1392년에 조선이 개국하니까 개국 504년이면 1895년일 거예요. 5년에 이후에 지은 가가는 돈을 안 주고 하려고 한성부에서 남대문에 방을 붙인다더라. 저는 이 기사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 그러냐? 당시 왕조 국가인데, 그렇죠? 왕조 국가인데 자기 불법으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도 이 법을 1895년 이후에 시행하니 그 이전에 지은 것은 지상권을 인정해줘서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오늘날에도 한 정책과 너무나 유사하잖아요. 오늘날 그 불법 건물에 하더라도 땅 위에 한 20년 동안 자기가 지었고 살면은 함부로 철거 못 하잖아요. 지상권 인정해주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놀랐죠. 그 또 하나는 왜 이 방을 붙였나를 생각하니까 더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504년 이전에 집을 안 지었던 사람들이 보상받으려고 집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으로. 오늘날에도 보상해준다고 하니까 보상비 받으려고 안 짓던 농사 짓는 사람 생기고 없는 집 짓는 사람 생기잖아요. 정부의 합리주의 정책도 놀라울 정도 비슷한데 그 돈 벌려는 나쁜 짓을 생각하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알았던 구한말인가? 우리가 조선 후기 구한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나락골이 영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기에서 결정하고 보상도 해주고 철거하면서 이게 나락골이 많이 아니면 힘인 사람이 난리를 칠 텐데, 그렇죠? 이거 나락골이 아닌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게 가가의 모습입니다. 이게 종로 6가거든요. 이게 동대문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걸 정리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길을 넓히고, 전차를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남대문이에요. 남대문로. 이걸 철거해서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이 조선시대에 이 남대문과 종로의 폭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폭 56척이거든요. 그러면 약 18m입니다. 18m면요, 오늘날 도로 치면 4차선 도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600년 전에 4차선 도로가 도심 한복판을 몇 킬로를 지나가는 도시. 유럽들 많이 가보시죠. 유럽의 어느 나라가 도심 한복판에 4차선 도로를 600년 전에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마 한 나라도 없을 겁니다. 이게 서울이라는 도시가요, 사실은 600년 전에 아까 인구 10만을 위한 계획 도시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600년 전이면요, 유럽에서는 이제 고딕이 끝나고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시기죠. 우리가 유럽에 여행할 때 흔히 보는 높은 고딕 성당들, 그 고딕 성당을 지었을 때 유럽의 도시 인구가 한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입니다. 그 동시기에 10만의 서울의 인구라는 건 굉장히 큰 도시인 겁니다. 궁예 이전이 고종이 아관에 잠시 1년 계시다가 그 다음에 황국을 하는데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덕숭으로 오는 거죠. 고종이 아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친일파를 수청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친러내각을 만드는 거였고, 그 다음에 경궁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얘기는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덕숭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때 도시의 중심, 가장 상징적인 중심이 어디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왕이 있는 경복궁, 그 앞에 육조거리가 있으니까 이 광화문 앞쯤 되겠죠. 이게 도시의 기능적 중심이겠습니까? 도시의 기능적 중심은 아니에요. 경제 중심은 더더군다 아니고, 당시에 도시의 경제 중심은 종로와 남대문로가 만나는 곳,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신각이 있죠. 보신각이 있는데 이 자리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유기전이 있는 곳입니다. 금난 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조선의 경제 중심이에요. 기능 중심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두 개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치적 중심과 도시의 경제 중심 또는 기능 중심. 그런데 대한제국 출범과 함께 이 신왕궁이라는 덕수궁으로 이렇게 왕이 이렇게 온 거죠. 당연히 여기가 정치의 중심이 되겠죠. 대한제국이 출범한 다음에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도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태평로가 뚫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전조후시 좌묘우서의 구조 속에서 이게 육조거리와 종로와 남대문, 이 T자형의 도시 구조가 기본 조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청 앞에서부터 광화문 내거리까지 길이 없었어요. 이 길이 새로 뚫리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는 한동안 일본 사람이 뚫은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근대 공부 안 해서.
근데 제가 조금만 공부해 보니까 의심을 갖고 이게 1897년에 뚫린 길이에요. 정확하게는 1896년 말에 뚫은 거예요. 대한제국에 출범하면서 만든 길입니다. 그 길이 왜 뚫었겠어요? 황제는 이쪽에 있는데 육조의 행정관하는 저쪽에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길 새로 뚫은 거예요. 또 하나는 대한제국을 출범하면서 이제 황제국이 됐으니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구단을 만든다고요. 근데 황구단으로 가는 길이 처음에는 을지로를 돌아서 갔어요. 남대문로로. 그러니까 나중에 뭘 뚫냐면 대한문에서 직접 연결되는 길을 뚫습니다. 그게 소국로예요. 소국로가 대한제국의 두 번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면 어디에 연결돼요? 이 대한문 앞과 남대문로, 가장 상권이 많은 남대문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문 앞은 기존의 을지로, 서서문로, 태평로가 남대문 구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육조거리를 연결한 태평로 구간이 뚫리게 되는 거고 소국로가 뚫리게 돼서 이렇게 되면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가 전부 대한문 앞으로 몰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유지됐던 두 개의 중심 구조가 하나의 중심 구조로 재편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재편된 대한제국의 도시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동안 일본 사람들이 이 구조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필 중심이 일본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창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를 먹은 다음에 이 구조가 굉장히 기가 막히니까 이 구조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다 해방과 함께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황구단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늘의 제사를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건물 요 건물하고요. 요 산문만 남아 있죠. 요 자리는 지금 현재 조선호텔이 들어서 있는데 이 자리는 1914년에 일본 애들이 조선총독부가 조선철도호텔을 지으면서 이거를 철거를 합니다. 1960년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걸 철거하고 지금의 조선호텔이 들어서게 되죠. 요거는 이 길이 소국로인데 이게 남대문이고 이 소국로가 굉장히 반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시대부터 있던 길이 이 길이었었고요. 이 길이 새로 뚫리게 되는데 요게 이제 황구단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 이제 새로 뚫리게 되는 겁니다. 1900년에 체코 사람이 브라질한 사람이 촬영한 사진인데 이 공사 길을 새로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여기에 보면 이제 소국로를 가시다 보면 여기에 주차장이 옛날에 주차장으로 쓰였던데 지금 현재 흙만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청에 소국로 보시다 보면 그 아름다운 사람들 큰 간판 있잖아요. 그 간판 그 뒷 공간인데 거기가 대한제국 때 영빈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영빈관 터에 영빈관 당시에 미국인 고문관이었던 센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센지가 이렇게 전체 전경 사진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대한문입니다. 예, 대한문이고 이게 황구단이에요. 예,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서울에는 아까 말씀드린 5개의 궁궐이 있지만 사실 5개의 궁궐이 동시에 존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2개의 궁궐만 존재했어요. 그건 조선이 이 양궐 체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궁궐을. 그래서 하나는 정궁, 하나는 이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을 조선의 수도로 삼으면서 경복궁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덕궁을 짓는데 창덕궁을 짓고 나서 한 80년 가까이 있다가 창경궁을 새로 짓죠. 근데 이걸 2개를 합해서 우리가 동궐이라고 부르는데 이 창경궁도 독립된 그 궁호를 갖고 있는 궁궐이긴 하지만 사실 창경궁은 독립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조선이 건국한 지 100년 가까이 되니까 왕은 한 사람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왕이 한 사람이 왕비하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왕은 대왕 대비를 갖다 여러분을 모시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창덕궁 내에서 또는 경복궁 내에서 여러 대왕 대비를 모시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새로 지은 게 창경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생활형 궁전이에요. 그래서 주로 정무를 하는 것은 창덕궁에서 하고요. 이게 2개가 붙어 있는데 궁역이 약간씩 서로 이렇게 구분이 명확치 않을 때가 중간에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선제 권역 같은 경우는 한때 창경궁 권역이기도 하다가 지금은 창덕궁 권역이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옛날에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이 경복궁과 그렇게 동궐의 양궐 체제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난 때 둘 다 소실되고 나니까 임시행궁으로 구월산대군의 사절을 이용해서 경궁이 탄생하는 거죠. 경궁을 갖다가 임시행궁으로 사용하면서 선조는 창덕궁을 복원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정궁을 복원하지 않고 창덕궁이라는 이궁을 복원했을까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중에는 상식처럼 경복궁은 지기가 다 쇠해서 이 나라가 미중에 국난을 당했다. 재수 없는 궁궐이다.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요즘은 이제 그게 역사적 사실과 조금 거리가 있다는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경복궁이라는 궁궐은 굉장히 큰 궁궐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전쟁을 막 겪은 나라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경복궁을 짓는 게 가능했을까? 자, 얼마나 컸을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서양에서 가장 큰 궁궐의 상징적인 게 뭡니까? 베르사유 궁이잖아요. 베르사유 궁은 파리라는 도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밖에 있는 겁니다. 경복궁은 도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건물이 굉장히 커요. 그게 길이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한 420m 정도 됩니다. 400m 넘어요. 무지하게 크죠? 그런데 경복궁의 정각은 몇 칸인지 아세요? 전성기 때 7,000칸입니다. 7,000칸이면요. 이게 보통 일반의 민가에서 한 칸의 크기가 보통 2.5에서 2.7 정도 가요. 근데 궁궐은 정각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궁궐도 보통 더 크게 지으니까 한 2.5에서 3m 정도 사이 됐을 거예요. 더 큰 것도 있고 물론. 그래서 3m라고 보면은 7,000칸이면요. 길이로만 늘어났다고 봤을 때 2.1km입니다. 굉장히 큰 궁궐입니다. 그렇죠? 이 굉장히 큰 궁궐인데 이게 건물만 크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베르사유 궁 얘기할 때 베르사유는 그래도 그 앞에 굉장히 큰 규모의 정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원에 이제 그랜드 캐널이라고 하는 운하라고 하는 그 물길도 있고. 그런데 걔들은 기본적으로 정원을 건물 앞에 두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목구조 건축이라서요. 건물 앞에다 나무를 심으면 건물이 상합니다. 햇볕을 가리고 습기 차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뒤에다가 정원을 짓는 게 우리나라 정원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경복궁의 정원이 어디예요? 그게 북악이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굉장히 크죠. 왜 창덕궁의 후원이 비원이 뒤에 다 산이라고요, 그게. 산을 정원을 꾸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경복궁의 규모는 베르사유보다 못하지가 않은 규모. 굉장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놈의 중국의 자금성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서 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도시계획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짓는 게 현실적이지 않으니 이게 창덕궁이 적절한 규모라서 이쪽으로 중건한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조선이 처음 개국했을 때는 유교를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를 하는 조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유교가 얼마나 근사한 건지를 백성들한테 널리 과시하기 위해서 엄격한 원리 원칙으로 만든 것이 경복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순수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면은 그거는 그 이념은 잘 드러내지만 대단히 경직된 구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임난 전에도 많은 왕들이 경복궁에 살기보다 창덕궁에 사는 걸 더 좋아하셨어요. 살기도 불편하고 규모도 큰데 그럼 당연히 창덕궁을 복원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그런데 이게 돈이 없어서 창덕궁을 복원했다. 이건 조금 명분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이게 지기가 다해서 나라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했으니 경복궁은 냅두고 이렇게 아마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진실인 것처럼 떠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창덕궁을 중건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선조는 창덕궁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세요. 그 뒤에 왕위를 이은 이제 광해군은 창덕궁을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싫어해서 경덕궁과 인경궁이라는 새로운 두 개의 궁궐을 짓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궁도 버리고 창덕궁도 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거의 완공될 즈음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이 폭군으로 몰려서 쫓겨나죠. 그래서 인조가 덕수궁에서 즉위를 한 다음에 그 당시 경궁에서 즉위를 한 다음에 이분은 창덕궁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창덕궁에 돌아가서 창덕궁이 본궁이고요. 이제 그러면 경궁은 워낙에 임시행국이었으니까 이제 원래 주인한테 땅을 돌려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덕궁과 인경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선택한 게 경덕궁입니다.
이 경덕궁이 오늘의 경희궁인 거예요. 그다음에 인경궁은 궁궐이 아니니까 이것은 철거합니다. 아마 철거한다라는 게 이거 자재를 가지고 경덕궁을 짓거나 다른 거 한데 썼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경궁의 위치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짐작컨대 경복궁의 서축에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록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창덕궁과 경희궁 체제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니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하잖아요. 경복궁을 복원하면 경복궁이 전궁이 되고 그러면 기존의 창덕궁과 경희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때 또 선택되는 게 창덕궁이 선택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희궁이 해체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경희궁을 해체한 게 누굽니까? 네, 우리나라죠. 흥선대원군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불편한 게 하나 있죠. 이상하다. 경희궁은 그 일본이 해체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나요? 대부분? 왕기가 서려 있다는 이유로 일본이 경희궁을 해체하고 거기에다가 일본인 중학교, 경성중학교를 지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이게 보면 일본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조금만 연구해 보면은 경희궁은 일본이 회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회찰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툭하면 다 일본이 됐다고 그래. 기본적으로 그 팩트와 아닌 것을 구분을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요. 한국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다 먹혀 들어가요. 이건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 애국심으로 반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일본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희궁이 해체된 것은 이게 일본들이 면제부 됐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경희궁을 해체해서 이걸 어떻게 썼느냐? 경희궁에서 해체한 이렇게 나무들을 당연히 경복궁 시인데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축이 조립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경복궁에서 을미사변이 일어나니까 궁모가 돌아가시니까 살해당하니까 이제 이 경복궁을 버리고 이제 경우궁으로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하나를 또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 또 창덕궁이 선택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경복궁은 궁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대한제국이 멸망을 하잖아요. 당시에 황제였던 순종은 창덕궁에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태황제였던 고종은 경우궁에 살아계시니까 이 두 개 당시 일제강점으로 넘어가면서 대한제국의 황실이 일본 황실에 편입되거든요. 왕가로. 그때 국가의 재산을 왕실 재산과 국가 재산을 구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황제가 살고 있는 창덕궁과 덕수궁은 이것은 왕실 재산. 해서 이거는 이왕가 재산. 그리고 나머지 이미 궁궐의 격을 위상을 잃어버린 경복궁, 경희궁, 창경궁은 이거는 국가 재산.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재산. 그래서 경복궁에다가는 조선 총독부를 짓는 거고 창경궁은 물론 그 전에 좀 짓긴 했습니다만 이게 식물원과 동물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희궁에는 일본인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덕수궁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덕수궁의 궁력은 보통 지금은 요만큼까지를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요 정도까지죠. 요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이쪽에 계신 거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가장 전성기 때는 위에 선원전터, 지금 이제 여기 경기호가 있었던 땅, 덕수초등학교를 포함한 이 부분 선원전 이론과 중명정이 있는 이론까지 포함해서 덕수궁 궁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2009년에 책 쓸 때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지 못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좀 더 확실해지는 게 지금 이쪽에 서울시 별관이 있잖아요. 여기 시립미술관이 있고 이것도 사실은 궁역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00년 전후에서 정확한 연도는 좀 더 고증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독일 영사관이 여기 있었거든요. 공사관이. 이것을 대한제국 정부가 독일로부터 삽니다. 사가지고 원래 궁역이 요랬거든요. 이랬는데 요만큼을 확장해서 여기에 이제 중화전을 새로 짓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여기를 통합해서 이만큼 하나의 필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이 안에 있던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이 길을 없애지 말아달라고 청원을 해서 이걸 갖다가 건물을 중화전을 지을 정도만큼만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것을 길을 이렇게 우회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국력으로 하려고 샀는데 국력에 편입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단절됐는데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다리를 놓는 거예요. 여기 요 길을 다들 걸어보셨죠? 걷다 보면 여기 사고석 담장이 좀 있다가 여기에 보면 큰 화강석으로 쌓여진 담이 있죠. 그게 이쪽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나중에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여기까지가 그 국력으로 보는 게 원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여기에다가 의정부 청사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고종이. 설계까지 끝났는데 그리고 공사까지 시작을 했는데 일제강점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나중에 대한제국 정부가 못 쓰고 일본이 사용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1907년경에 작성된 덕수궁의 그 배치도고요. 요 바탕이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서울입니다. 요게 시청과 여기 시청 신시청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거 보시면은 요게 현재 요게 석조전이 있고요. 중화전이 있고 편전인 덕홍전이 있고 침전인 함령전이 있으니까 주요한 궁궐들은 다 남아 있구나. 다행이다. 이만큼 길이 확장돼서 이만큼 잘려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대한제국 때 고종이 대한제국을 출범시키면서 빠르게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을 펼 때 개혁적인 정책을 주도한 기관이 어디냐면 그게 국내부입니다. 국내부는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청와대 비서실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각을 통해서 개혁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각은 친러파, 친미파, 친일파 이게 여러 가지 있어서 의견 조절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위 세력인 그 비서실을 통해서 이게 하려고 했는데 그 국내부 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군권의 상징인 원수부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일본이 옛날엔 길이 초기에는 이랬는데 이 길을 직선화하는 과정에서 이 두 건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한제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대한제국의 버팀돌이었던 이 두 개의 기관이 땅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알고 이 덕수궁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덕수궁 안쪽에 이 전체 보면은 정동길 쭉 들면 여기가 정동 로타리죠. 여기에 퍼블릭 파크라고 하는 게 안에 큰 공터가 있었고요. 미국 대사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위에는 영국, 그 다음에 이쪽에는 러시아, 프랑스가 있고, 이쪽에는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 있었고, 이게 독일 영사관이 이쪽에 있었던 거죠. 요 킹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요 땅은 중명전이고요, 지금의. 아메리칸 프레스비테리안 컴파운드는 선교사 주택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국력에 포함됐다가, 지금은 여기가 예원학교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겠는데, 이게 대한문인데, 이게 요즘 많이 보시죠? 좀 이렇게 많이 흥미로우신가요? 이 장면을 보면은, 여기서 틀린 그림 찾기 하면, 뭐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이 복장이 어느 시대 복장인가요? 조선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면. 이거 어렵죠? 임난 전후로 따지면요. 전이요? 왜 그러죠? 자, 기본적으로요. 이거는 근대 도시궁궐이라고 했잖아요. 대한제국의 황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식군인의 한 모습으로 한 게 오늘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이 사람 진짜 조선시대 때 이런 수문장 교대식이 있었을 거라고 믿는 한국 사람은 없죠. 수문장은 있었겠지만 교대식은 안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교대식은 안 했을 텐데 이 수문장 교대식을 왜 만들었겠어요? 기본적으로 관광 상품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거는 유럽 여행해 본 어떤 서울시 공무원이 이게 버킹엄궁의 근위병 교대식을 보고 야 이거 근사하더라 해서 했는데 근위병 교대식과 같은 걸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대한제국의 황궁이었으니까 신식군인으로 하면은 옛날 사진 자료를 보니까 신식군인이 이 별 볼 일 없어요. 말도 안 타고. 그러니까 이게 버킹엄궁의 근위병의 말탄 모습, 백마탄 모습을 보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장사가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차별해서 이 모습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상품이 관광거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왜 고생합니까? 일본이 가져온 조총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임난이 끝나면은 우리도 다 총으로 무장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수문장 궁궐을 정벌시키는데 총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적어도 임난 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사실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관광적인 목적, 이것이 아무리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대한제국의 근대 도시궁궐의 정문인데, 근대 국가의 정문인데 이게 과연 맞나? 이 모습은 경복궁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가 역사도시, 600년 역사도시, 요즘은 2000년 역사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조선시대의 역사만 계속 팔아먹고 살 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의 역사를 화석화시킬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경복궁과 육조거리를 조선의 중심이자 상징, 대한문 앞과 정동을 근대 한국의 중심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는 진정성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사한 것은 여기서는 우리 역사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장소성에 맞는 걸로 가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여기는 두 개의 문이 있었죠. 원래 인하문이라고 하는 남쪽 문이 있었는데 1902년에 없어지고 대한문을 만듭니다. 근데 이 대한문의 이름이 재밌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경복궁은 광화문, 그렇죠? 창덕궁은 돈화문, 창경궁은 홍화문, 저쪽은 경희궁은 흥화문, 다 화자 돌림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만 돌림줄 안 썼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게 보면 다 여기 다 좋은 뜻입니다. 이게 이런 표현들은요, 태평성대에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대한제국에 처했던 시대적 상황을 써서 이것은 그렇게 이런 한가로운 말을 쓸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한문을 쓴 것 같은데, 대한문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대한문이 이게 1906년에 요 이름이 바뀌거든요. 이게 뭘 중요하냐면 1905년에 우리가 이제 사실상 반식리 상태가 되지만 고종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07년에 하나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죠. 그게 헤이그 밀사, 요즘은 헤이그 특사라고 합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직까지도 고종이 독립국,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대한문이라는 문 이름인 것 같아요. 이 대한문은 이 원래 뜻은 나중에 알려졌는데, 이거 보면 대한과 소환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하늘에 이르는 이게 큰 뜻, 이런 뜻, 하늘을 향하는 큰 뜻을 펼친다는 게 여전히 이 담긴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직 고종이 뜻을 굽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 안에 들어가면 보통 이런 금천교라는 걸 지나잖아요, 궁궐에서는. 근데 금천교는 밑에 물이 지나고 이걸 넘어서면은 이제 왕의 공간, 넘어서기 전에는 이제 세속의 공간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바트잖아요. 예, 보통 보면은 경복궁에서 보면 꽤 안에 들어가 있고 창덕궁도 꽤 들어가 있는데, 이 바튼 이유는 이 건물이 아까 1912년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직선화되면서 군역이 잘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문은 원래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1968년에 불도저 시장 시절에 태평로가 서쪽이 또 확장됩니다. 그때 이 문이 뒤로 30m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바타진 겁니다. 이게 30m 더 나갔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좀 더 근사한 적절한 격을 이루고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서울시 별관에서 촬영한 침전과 편전의 모습인데요. 침전이라는 것은 대단히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편전은 일상의 업무 공간이니까 다분히 공적인 공간이죠. 근데 이 사적인 공간과 이 공적인 공간이 이 하나의 공간에 있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사이에 담장이 하나 있었어요. 담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본이 1930년대 고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30년대 이 덕수궁을 서울의 중앙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정책들을 없애고 주요한 정책만 남겨놓습니다. 관리상의 편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건축은요, 가운데 중요한 시설이 건물이 하나 있으면 건물을 두고 주변에 이렇게 회랑으로 둘러쳐주는 게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함령전 주변도 이렇게 회랑으로 둘러쳐지고 덕홍전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부분에 담장이 있었을까? 이것을 땅을 파서 기초를 확인해 보지 않아도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요 회랑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과 이쪽이, 여기 회랑이 여기 높이가 다르죠. 여기서 여기에 꺾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건축은요, 기본적으로 주요한 건축을 지으면서 이렇게 회랑이 둘러쳐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산으로 산이 많아서 이게 주변에 큰 땅을 정지하면 이 레벨을 중간중간에 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로 둘러싸인 공간이 이쪽 레벨과 이쪽 레벨이 다 달라요. 덕수궁도 보면 여기 이쪽 레벨과
이 덕홍전이하고 약간 차이 나고요. 여기는 거의 비슷한데 나중에 서거당과 직조당도 또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둘러싸인 폐쇄된 공간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레벨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쯤에서 여기가 담장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함령전이잖아요. 함령전은 보통 이제 침전이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이라서 근데 에피소드처럼 얘기는 많이 되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고종이 의욕적으로 출발시켰던 대한제국이 사실은 굉장히 항상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13년 동안 존속됐던 나라지만 1899년부터 1903년까지는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권을 잃을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순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해에 이게 여기서 함령전에서 온돌이 과열돼가지고 불이 나서 경우궁 전체가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본이 고의로 방어한 거 아니냐부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어요. 고종을 다시 다른 경복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것은 여기서 화제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일자 첫 번째 비운의 건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는 고종이 여기서 돌아가시죠. 1919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덕수궁 얘기할 때 몇 안 되는 정각 중에서 고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라서 우리한테 많이 회자가 됩니다. 요게 이제 덕홍전인데 덕홍전과 요 사이가 담장이 원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덕홍전이고 이 옆에 있는 건물은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 건물은 덕홍전의 황제가 업무를 보는 공간이고 황제를 만나러 오는 신하들이나 외부 손님들이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인면과 인면이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사실 1910년대에 일제강점기 때 수리가 됩니다. 수리가 돼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행각의 모습과 좀 더 어둡군요. 행각의 모습과 조금 달라요. 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철거를 해버렸어요. 요것만 한 건 사실은 요게 정문이었는데 옛날에 했던 정문 이것도 철거하고 새로 지었어요. 요거 철거하고 해서 요게 원래 귀빈실 내부 모습이에요. 자, 요걸 보시는데 여기를 철거했는데 정문 같은 경우 이걸 철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전통 건축의 행각과 입구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자, 이게 약간 이상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진짜 잘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게 일제강점기 때 수리됐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서양식이 됐든 일식이 됐든 이 가미 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해요. 실제 그래서 가미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일식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 서양식이 가미된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어쨌든 간에 고종이 살아계실 때 쓴 건물이잖아요. 고종이 살아계실 때 쓴 건물을 전통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후손이 이걸 없애버려 이걸 새로 지으면은 이게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유지하는 걸까? 이게 기분 나쁠지 몰라도 좀 기분 나쁘더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역사적 팩트를 보존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게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60, 70년대에 특히 역사를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은 문화에서 배울 때 우리는 찬란한 문화유산이라고 배웠어요. 문화유산 앞에 항상 찬란히 붙어 다녔습니다. 이건 사실은 문화유산이 찬란하면 좋지만 문화유산이 가치가 찬란함에만 있는 건 아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할 때 역사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될 비운의 역사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단지 신채훈성이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찬란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당시에 60,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가 보기엔 정치적 구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고가 있다 보니 이게 창피한 역사는 돌아보기도 싫고 안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없애버리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작은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왜 저게 건물이 일제강점기에 저런 식으로 고쳐졌어야 됐는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종과 전혀 무관한 이런 거 하나 새로 하는 것보다. 근데 이 부분은, 그런데 전통 건축 하시는 분들이, 저도 건축사를 하지만, 제가 이제 근현대 건축을 공부하기 때문에 좀 더 입장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저런 식의 원형 중심에 대한 사고, 우리 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변함, 이런 사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덕홍전 뒤에 있는 그 정관원이죠. 정관원의 모습은 딱 보게도 서양 건축 같죠. 그래서 이거 양식 건물인데, 이거 잘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슴도 있는 것 같고, 여기 좀 더 있죠? 여기 보면은 박쥐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식 문양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것을 한양 절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동의가 되시나요? 어떻게든 우리 걸 조금 넣고 싶은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 있는 소나무와 사슴과 이거는 중국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양절충식이라고 그래야 되죠. 네, 어쨌든 이게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볼 것은 뭐가 있냐면요. 덕수궁에는 세 개의 양관이 있습니다. 하나가 정관원이고 또 하나가 이 앞에 있는 석조전이고 바깥에 있는 중명전이에요. 이 건물은 1930년대 건물이니까 대한제국 건물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대한제국 이 세 개의 건물은 보면은 공통적인 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중앙에 큰 메인 건물이 있고요. 홀일 수도 있고 여러 실드는 바깥에 이렇게 회랑이 디귿자로 둘러쳐져 있어요. 석조전도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근데 이 왜 회랑이 둘러쳐져 있느냐? 사실은 유럽에 가보시면은 유럽 건물의 바깥에 디귿자 모양 또는 미음자 모양으로 회랑으로 둘러쳐져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이렇게 발코니 조금 튀어나온 건 있지만 이게 둘러쳐져 있는 건 없어요. 이거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동남아시아에서 온 거냐?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거주의 습관은 대단히 보수적이어서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를 식민지 개척할 때 자기들한테 익숙한 건축 그대로 끌고 갑니다.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이게 유럽은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코니가 필요 없었는데 이게 동남아시아 가니까 영국이 식민 지배한 영국과 말레이시아, 프랑스가 식민 지배한 인도차이나 같은 데를 보면은 이게 고온 다습하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피하는 이 채양도 좀 필요하고, 근데 그늘에서 앉아서 바람이 통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내보니까 괜찮으니까 이걸 건물 전체에다 둘러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한 건축 양식이 한중일에 들어온 겁니다. 왜 들어오냐? 유럽의 본토 사람이 이 땅에다 설계한 게 아니라 이게 식민지에서 활동하던 건축가들이 한중일에 설계를 하는데 와보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아시아니까 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건축을 뭐라고 부르냐는 건데, 이 유럽 애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럽 본토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의 기후에 적응해서 탄생한 거라서 이것을 콜로니얼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콜로니얼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번역하면 식민지 건축 양식인데, 우리한테 식민지 그러면 곧바로 일본이잖아요. 일식 건축이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베란다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대에 대한 경험이 이런 용어에서도 이제 남들과 다르게 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게 중화문이고요. 이게 중화전인데, 이 중화전의 이름도 보면 아까 제가 대한문을 가지고 이름을 했습니다만, 경복궁은 근정전, 그렇죠? 창덕궁은 인정전, 그 다음에 창경궁은 명정전, 경희궁은 숭정전이죠. 다 보면 정치에 부지런하십시오. 어진 정치 부탁합니다. 밝은 정치 부탁. 다 하나같이 성군이 되십시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태평성대나 씀직한 이름이죠. 이건 여기에 돌림자 안 썼잖아요. 이건 중화가 무슨 뜻이냐? 이 건물이 1902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대한제국이 한참 좋을 때인데, 이건 뭐냐면 이 중화라는 이름은 중용에서 온 말인데, 세상의 온갖 사물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면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 라는 뜻.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세계 열강들을 향해서 다들 니들 할 거 다 하면 세상은 평화라고가 지게 돼 있어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바람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각의 이름이나 이런 것에서 당시의 시대상이나 발언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원래 정문이었던 이남문이에요. 이남문 바깥에서 사람이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중화전이 요건데, 원래 사실 중화전은 1902년 전까지는 없었어요. 다시 정리하면은, 대한제국이 1897년에 출발할 때, 대한제국이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세워지는 정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석조전입니다. 1897년 4월달에 독립신문에 보면 영국 사람 브라운과 통변관 최병하 씨가 경궁에 들어가 궁원의 지형을 측량하고 나왔다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대한제국을 준비하면서 이게 맥네비 브라운의 주관으로 이 건물을 서양사 영국인 J.R. 하딩한테 설계를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제국을 출범하면서 이런 서양의 고전주의 건축을
정전을 새로 짓게 되는데 이 석조전 같은 것을 새로 짓는 이유는 이 당시에 가장 보편적이던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서구식 근대 건축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구식 근대 국가를 지향하고 동시에 우리는 그런 근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지을 것을 맥레비 브라운이 제안을 하고 고종이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대한제국이 출범할 때는 그런 제스처가 필요했어요. 근데 나라가 빨리 안정화된과 동시에 그 시기에 자기가 즉위 40주년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좀 한숨을 돌렸으니까 과거에 우리 전통적인 의미의 정전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원래 땅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으면은 이게 땅이 양분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독일 영사관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서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통합하면 이거 길을 없애야 되니까 안에 있는 나라들이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요걸 지을 만큼 길을 이렇게 우회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잘려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와 여기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나중에 여기다가 요 다리를 놓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여기 조금 확대한 모습이고요. 요게 인하문이 철거된 다음의 모습이고 대한문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담장을 새로 쌓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길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화재가 나기 전에 이 중층의 중화전의 모습이고 나중에 화재가 나면 다시 지금 같은 모습으로 바뀌죠. 이게 화재가 난 다음에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제 그 비교하시면은 이제 당당함이 좀 사라졌죠. 처음에 이게 화재로 불탔을 때 신하들과 그 주변 여러 나라들이 돈도 없는데 그냥 경복궁으로 돌아가시죠라고 했는데 고종이 안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시고 어디에서 묵으시냐면은 1904년에 화재로 불타고 경운궁이 다시 복원되는 게 1906년인데 당시에 수오컨에 머무십니다. 지금의 중명전이죠. 수오컨에 머무는데 수오컨 왕이 머물면은 건물의 격이 올라가죠. 왕이 머무는 건물은 전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수오컨에서 중명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돈은 없으니까 이렇게 단층으로 지은 거죠. 이 석조전은 오랫동안요, 지금부터, 제가 2009년에 책 쓸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석조전은 외세 침탈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공부를 안 한 거죠. 근데 좀 공부해보니까 이게 석조전은 외세 침탈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거예요. 대한제국 때. 고종의 의지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당시에 이제 고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이제 이런 류의 건물을 고전주의 건축이라고 하는데, 서양에서 고전주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리스와 로마를 얘기하죠. 그리스를 상징하는 건축이 뭡니까? 네,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은 이렇게 기단부가 있고, 열주가 있고, 삼각형의 페디먼트가 있는 거죠. 이건 딱 그리스풍의 고전주의 건축입니다. 자, 로마 건축을 상징하는 건물이 뭐예요? 콜로세움, 판테온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콜로세움을 그 거대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이 아치 구조가 있습니다. 아치 구조의 상징적인 건물이 개선문이죠. 그 아치 구조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치 구조가 있는 그런 고전주의 건축을 로마풍의 고전주의 건축이라고 하고요. 그게 없이 기둥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리스풍의 고전주의라고 하죠. 이건 그리스풍의 신고전주의 건물입니다. 이게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네, 이거 3층이라고 그러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3층이라 그랬었어요. 이게 1층, 2층, 3층. 근데 서양의 고전주의 건축에서는 이 땅의 면한층은 지하층입니다. 여긴 창고로 쓰거나 하인들이 사는 곳이고요. 여기에 메인 플로어는 하나 올라가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1층, 2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완공하고 나서 대한제국의 정전이라는 역사적인 그 가치에 맞게 하려면 원래 고전주의 건축답게 써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1층, 2층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하층이라고 하면 땅속에 있지도 않는데 지하층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냥 땅의 면한층에서 지층.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렇죠. 그라운드 플로어, 퍼스트 플로어, 세컨드 플로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디귿자에 이게 회랑이 들러쳐져 있잖아요. 자, 이거 뒤에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다 많이들 가보셨겠습니다만, 혹시 나중에 가보실 때 여기 보면 2층 가시면요, 이 회랑 한번 거닐어 보셨어요? 예, 회랑을 반드시, 회랑에서 이 덕숭을 한번 둘러보세요. 왕이 된 기분으로. 굉장히 근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 건축은 하나의 건물 단위에 하나의 기능만 있어요.
그래서 침전, 편등이 다 나눠져 있는데 서양 건물은 여기는 1층은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죠. 이건 일종의 편전 기능이고요. 그 위층은 황제와 황후의 거실과 방이 있죠. 여기는 침전 기능입니다.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서양식 정전이죠. 이게 최초의 정전입니다. 요게 보면 요거랑 이거랑 비슷하죠? 근데 약간 다르죠? 여기가. 이건 제가 책 쓰면서 찾은 건데요. 1900년 5월 때 미국 저널에 실린 석조전 모형 사진입니다. 이제 설계를 하고 한국 황제가 서양 관점을 본 적이 없으니까 도면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모형을 만들어서 갖다 바친 거죠. 근데 이게 찾아지면 이거 거의 보물급일 텐데, 이거는 사진밖에 못 찾았어요. 이게 이제 완성된 다음의 모습이고, 이게 건물인데, 이게 이제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뒤에 있는 실이 이게 1층에 있는 큰 방이에요. 근데 이 뒤에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아련실이라고 불렀어요. 아련실이 뭔지 아시죠? 이게 적절한 표현일까요? 이게 또 하나 문제인데요. 아련실은 뭐냐면, 아련은 기본적으로 신하가 왕을 만날 때 붙인 이름이에요. 황제를 만날 때 뭐라고 부르겠어요? 황제를 만날 때 아련시라고 안 부릅니다. 황제를 만나는 건 폐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제강점에 일본이 여기는 아련시고 아련이야라고 한 것을 그냥 갖다가 쓴 겁니다. 저 이것을 대한제국의 역사관으로 하면서 여기 찾다 보니까 대한제국기에 발행된 독립신문하고 황성신문 보면 이게 폐현이라고 계속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폐현이 황제를 만나는 게 폐현이고 왕을 만나는 게 아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들이 대한제국의 황실을 일본의 황실의 왕가로 편입시켰기 때문에 아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쓴 거예요. 이건 잘 아시는 가족 사진이죠. 그렇죠? 고종과 순종과 아마 영친왕, 순명 효향후, 그다음에 덕효공주 같죠. 이게 내부에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이 모습이 나중에 이제 고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그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로 사용되고 미술관으로 사용되면 많이 바뀌었었는데 이것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했죠. 요거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자, 이걸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직조당과 서가당이잖아요. 직조당과 서가당이 사실은 이제 아까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이제 인조가 즉위한 다음에 창덕궁으로 돌아가면서 덕수궁이죠. 이것을 원주인에 돌려주라고 했지만 이 두 개의 건물은 남깁니다. 왜? 저기는 자기가 즉위한 것이니까 소중하고요. 이거는 선조가 머물면서 국난을 극복한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다라고 해서 이것을 국난 극복의 의지를 계승해야 된다.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남겨요.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를 담겨서 남기는 거의 첫 번째 건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드실까요? 우리는 선조가 훌륭한 임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아마 고종만큼이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름에 조자가 붙었습니까? 잘 보세요. 조자가 붙은 임금과 종자 붙은 임금 중에 누가 훌륭합니까? 조가 훌륭하죠. 근데 세종대왕 때문에 헷갈려요. 그렇죠? 세종대왕이 종자가 붙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조자가 들어간 이름이 훨씬 더 역사적 평가가 높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종자나 조자 들어간 이름은 정말 시호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붙여지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조가 조자가 붙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당시의 4대 부대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 가고 고려 500년 가고 신라 1000년 가고 신라보다 먼저 망한 고구려 백제도 500년 이상 가기 때문에 500년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왕조가 100년, 200년을 못 갑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200년 내에. 이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일본도 정권이 바뀌잖아요. 도요토미가 붕괴되잖아요. 중국도 승리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망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은 조선이 망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 나라를 다시 반듯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선조가 된 겁니다. 거의 태조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다고 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평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분이 사셨는데 여기에 이게 단청을 안 칠했잖아요. 단층을 안 칠했던 이게 월산대군의 사저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임금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민가에서 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창피한 게 잊어버려라고 생각 안 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국난을 당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나 고종이나 다 이게 당시에는 1주갑, 2주갑, 3주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주갑 60년, 환도한 지 1주갑 60년, 120년, 180년 때마다 행사를 벌입니다. 국난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아마 고종이 여기에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쪽에 터를 잡은 것도 나도 선조처럼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마 이걸 보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1904년에 대화재로 불타버리니까 고종이 그런 말, 이 통탄에 맞아. 이게 어떻게 보존해온 건데 이게 내 대에 와서 불타다니.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라라고 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다시 지어서. 이건 직조당이고요. 이 모습 보셨고, 이거 중화전,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원된 중화전이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됐을까가 중요한데요. 이게 한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약간 더 추가됐는데. 사실은 이미 이게 건물이 1904년에 불타고 1906년에 중건되기 때문에 이미 나라는 이제 반쯤 넘어갔잖아요. 사실 을사도 이야기를 거쳐서. 그래서 사실은 이 정전이라는 것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쓰여졌을 것 같은데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공이 그래서 사진과 지도 같은 걸 많이 모으는데 이 세 장의 사진을 찾았어요. 이건 뭐냐면 당시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 이후로 강제로 폐위를 당했다는 기록은 있고 순종이 즉위했다고 하는데 순종이 사실 즉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순종이 이 직조당에서 즉위를 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돈독전에서 즉위식을 올렸다라는 말까지 있는 나머지 기록이 없는데 이걸 보면은 여기에서 순종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근데 여기는 이 순종의 즉위식을 기다리는 외국의 공사관들, 영사들의 모습. 그것을 축하하는 이 대한제국 군악대의 모습이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여기서 즉위를 고하고, 그 다음에 중화전에서 일정한 의식을 행한 다음에 돈독전에서 행위를 마친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정도 전부입니다. 이 건물은, 마찬가지로 2층 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2층 건물인데 여기 이렇게 패디먼트가 없죠. 이거는 1930년대 유행이에요. 30년대 패디먼트가 없는 좀 더 세련된 스타일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일본 사람이 설계한 겁니다. 나카무라 요시에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건데 이 나카무라 요시에이는 일본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 설계한 것 중에서 문화재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설계한 것 중에서 민족 종교를 대표하는 천도교 중앙교당 이 사람이 설계하고요. 우리가 민족 학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중앙고등학교, 중앙고고, 천도교 산업 그것도 이 사람이 설계하고. 근데 엄비가 세웠다고 알려진 숙명여고도 이 사람이 설계해요. 기분이 좀 나쁘시겠지만 이 양반이 그 건물을 설계한 게 뭐 20년이나 10년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서양식 근대 건축을 배운 사람이 박길용 씨인데 그분이 졸업하는 게 1919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이름으로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20년대 후반이라고 본다면은 이 192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서양식 근대 건축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설계할 때는 사실 한국의 설계사업을 접고 돌아갔었는데 일본의 영향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다시 나카무라 요시에이한테 설계를 맡기. 나카무라 요시에이가 한국에 오게 된 배경은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 있잖아요. 한국은을 설계한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감리를 하러 한국에 왔는데 건물이 1912년에 완공되고 나니까 이 한국이 이 블루오션이라는 걸 안 거예요.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건축들이 있는데 정부 관료 건축가들은 정부 건물만 짓는데 민간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민간 건축가가 없다는 걸 알고 한국에 남아서 우리나라 이 땅에 최초의 민간 설계사무소를 엽니다.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층 건물입니다. 여기는 그렇고요. 근데 여기는 2층에 창문이 없죠. 창문이 없는 것은 아마 1층은 조각이나 도자기 같은 걸 전시했었을 것 같고요. 2층은 회화를 하려면 벽면이 필요하죠. 그리고 건물이 여기 벽이 있는데 그림을 걸고 햇빛이 들어오면은 눈이 부셔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창을 둡니다. 처음부터 미술관으로 지었고 지금도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인 거죠. 요게 이제 바깥에 있는 저기죠. 중명전인데 원래는 1층짜리인데 1900년 화재로 불타고 나서 2층짜리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외관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회복했는데 마찬가지로 디귿자형의 회랑이 둘러쳐져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은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운궁 대화제 때 고종이 머물면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게 굉장히 비운의 건물인 것은 1905년 을사늑약이 여기서 이제 강제로 체결이 됐죠. 그래서 비운의 건물인데 여기에 나중에 여기가 고종의 마지막 승부수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열사를 파견하는 장소이기도 해서 이게 고종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장소. 그래서 이게 현재 국가 사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경운궁의 1910년경 지도인데요. 이 경운궁의 국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은 여기 선원전이 이렇게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이 바깥으로 연결되는 곳에 이게 경희궁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서울시 별관으로 가는 다리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두 군데 있었던 데 중에서 다리가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신문로예요. 굉장히 컸죠. 이 다리가 왜 필요했냐면은 이게 궁터가 좁은데 1899년에 여기에 한국의 하인리 친학이라고 하는 독일의 왕의 계승권자가 한국을 국빈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의 국빈 방문을 하기 때문에 관병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안 되니까 당시 빈터로 있던 경희궁에다 관병식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콜레라가 돌아서 관병식을 취소를 합니다. 관병식을 했을 때 왕의 행차를 돕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마련했던 거죠. 정확하게 언제 철거됐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곧 금방 철거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동안 이 사진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2009년에 책을 쓸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이거는 이게 보면은 아치의 모습인데요. 이건 서양식 아치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한국식 아치입니다. 앞에 아치고 여기는 편교로 돼 있죠. 우리가 아치 그러면 당연히 서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광화문에도 아치 있잖아요. 남대문에도 아치. 그 전통적으로 우리도 아치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요게 이렇게 남아있죠. 여기서 요 앞이 요게 여기입니다. 요 뒤에 이게 이거고. 요게 이만큼 있는 거. 이게 지금은 길이 2배로 확장된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복원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용한 물목도 다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환구단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 외교타운 정동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은 정동이 여기 있어가지고 서울의 중심이지만, 아까 조선시대에는 길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당시에 큰 길의 이면들의 면에 있던 중심이 아니라고요. 왜 여기다가 땅을 줬을까? 기본적으로 당시에 서양 오랑캐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서양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진 건전한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을 조선 정부가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요 주변에는 여기는 군용이 있었고요. 여기는 군기시가 있었고 여기 양반집들이 많아서 여기 주변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국 정부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위치에 있는 정동이 서양 사람들이 과연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양 사람들도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야만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 사람과 전면에 만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국의 정정이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었다고 치면은 유사시에는 자기들 방어하기도 좋고 힘이 딸리면 도망가기 좋은 위치가 좋죠. 근데 정동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바깥에 남대문이 있고 서소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잖아요. 유사시에 대비하기도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이 처음 땅을 잡은 다음에 여러 서양 나라들 여기 다 몰려 살았던 거는 자기들끼리 생활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방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정동이 외교타운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 기사를 보시죠. 정동과 주변의 건축 규제인데요. 이거 보면 근래 서울 각지의 외국인이 소유한 건물들 중 구름에 닿을 듯한 것이 많습니다. 건물은 이게 구름에 닿을 듯한 건물이 알고 보니까 사실 2층 건물이에요. 보세요. 건물은 본래 각자 편한 대로 짓는 것이라 우리와는 큰 관계가 없지만 다만 정동 한 곳만은 만백성이 상거고 우러르는 황궁과 가까운 곳이니 나라의 채무에 관련이 있습니다. 귀 영사께서는 귀국 영사와 사인들에게 두루 알려 정동 경계 안 및 부근에 2층 건물을 새로 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대한제국 외무부 임시서리가 각국 공사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말을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2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말을 안 들었을 거라 생각하시죠? 듣습니다. 듣는데 알았다.
알았으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앉으면 되냐라는 걸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라가 움직였던 얘기. 이건 뭐냐면 지금 궁궐 주변에 높이 제한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안에 들여다보는 게 싫으니까 그러면 그럼 당연히 들어보면 안 되지 해서 말을 들은 겁니다. 이게 한국에 굉장히 호의적이던 사람 중에 선교사님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1904년 현재 성취된 것만 보더라도 대한제국이 진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열강이 대한제국을 강점해야 한다는 주장을 논박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한국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에 일본한테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대를 우리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우리 눈으로 들여봐도 여전히 고종은 조금은 이해가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임금이다 라고 결론을 낼지라도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고 결론 내는 게 중요하지 일본들이 다 써준 대로 외우는 게 우리의 역사는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